자, 여러분. 세계 해운업의 강대국 하면 어떤 나라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영국이나 일본 같은 섬나라, 아니면 미국처럼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콕 박혀 있는 나라가 그중 하나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지금 입고 있는 옷, 사실상 거의 모든 게 바로 이런 거대한 배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상품의 무려 90%가 이 바닷길을 통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바다 위 게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강자가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스위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프스 시계, 초콜릿으로 유명한 바로 그 스위스요. 아니,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사방이 온통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바다를 주름잡는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역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바로 내륙의 해운 거인입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보시는 이 두 지도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전 세계의 바닷길이 보이고요. 오른쪽엔 그 거대한 네트워크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유럽 심장부에 콕 박혀있는 작은 내륙국 스위스가 있죠.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스위스는요, 세계 9위, 유럽에서는 4위에 달하는 해원 허브입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선사인 MSC 본사가 바다 한 방울 없는 제네바에 있다는 사실. 스위스 기업들이 전 세계 바다 위에서 굴리는 배가 무려 900척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사라지는 스위스 선단. 이 화려한 상업적 성공 뒤에서 국가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스위스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공식 선단의 규모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16년만 해도 49척이나 됐던 배들이 지금은 75%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엄청난 감소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위스 회사가 운영하는 배랑 스위스 국적을 가진 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스위스 기업이 굴리는 배는 900척이나 되지만 정작 스위스라는 국가의 법적 보호와 책임을 지는 진짜 스위스 배는 고작 14척 뿐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 번째 장, 톤세 논쟁입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국적선을 되살리기 위해 스위스 정부가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는데요. 이게 스위스 사회에 엄청난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이건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일까요?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바로 톤세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냥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딱 고정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나도 세금은 그대로니까 선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죠. 이걸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건 스위스 해운업을 되살릴 일생일대의 기회다. 수많은 배들이 스위스로 돌아오고 3,0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야말로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 제안, 최종적으로 거부됐습니다. 결국 스위스가 선택한 길은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톤세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는 대신에 배를 등록하는 절차나 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경쟁력의 핵심을 포기한 셈입니다. 아니, 스위스는 대체 왜 국적선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한 국가의 깃발을 단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상징, 그 이상입니다.
자, 네 번째 장, 공해상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국적 깃발이 갖는 막중한 의미와 책임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산파데레 피오호 사건입니다. 때는 2018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앞바다였습니다. 스위스 국기를 단 유조선 산파드레 피오호가 다른 배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나이제리아 해군에 의해서 납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바로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는 점입니다. 바다는 구역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거든요. 해안에서 12해리, 약 22km까지는 그 나라의 땅과 똑같은 영해고요. 하지만 그 너머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는 좀 다릅니다. 그 나라가 자원을 개발할 권리는 같지만 다른 나라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권리도 보장되는 아주 복잡한 공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주권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스위스는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공해상에서는 오직 배의 국적 국가, 즉 우리 스위스만이 관할권에 갖는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나이지리아는 우리 경제수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은 우리가 단속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력히 맞섰습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나이지리아 법원은 선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스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귀국, 즉 깃발을 단 국가의 권리가 인정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스위스의 해양 미래. 이 모든 논쟁과 사건들을 겪은 스위스 해운업의 현재를 정리하고 이들의 배가 앞으로 어떤 바다를 향해 나아갈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스위스가 손에 쥐고 있는 패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7년까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는 나침반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등록하는 규제를 완화해서 돛도 어느 정도 올렸고요. 하지만 톤세라는 다른 경쟁국들과 싸워 이길 가장 강력한 엔진은 없는 상태인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스위스가 가진 최고의 자산,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 명성이 과연 막강한 세금 혜택이라는 현실의 거센 파도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위스라는 내륙국의 바다 위 미래는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